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 반에는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았어요. 예, 왜요? 뭐 뒤에 되게 재밌는 거 하시지 않으세요? 네. 아, 그래요? 일단은 5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요. 중간에 나무 이야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제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자라는 사람은 아마도 숲이 가까운 데 살았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무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장자라는 책이 이제 뒤에 인간세를 이어서 뭐 독충부, 대종사, 응제왕까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어찌할 수 없는 조건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좀 주목하는 장자의 어떤 내용들은 그런 뒤에 있는 부분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붕새처럼 혹은 곤처럼 커다랗고 까마득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많이 주목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는 뒤에 있는 장자의 되게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면들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장자식의 사고가 과연 과학적인가 혹은 정말 그런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안합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인가,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좀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찌됐건 변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혹은 뭐 세상을 변화하건 타인을 변화시키건 하더라도 그 변화의 속도나 정도는 상당히 느리거나 작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장자식의 태도를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개개인의 역량을 생각보다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나 혼자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직면하여 대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면 장자가 좀 이제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 문제에서 사회에서 뭐 갑이 아니라 을, 병, 정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식의 태도와 정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했을 때 인간세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5페이지에 지리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소는 저는 그 장자에 나오는 몇 개의 우화 가운데 상당히 좋아하는 우화입니다. 지리소 우화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이제 지리소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지리소자 이은어제. 지리소라고 하는 사람은, 지리소는 이름부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지리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지리. 예, 복지리 뭐 이런 지리요? 아니 또 다른 지리가 있나요? 예, 뭐요? 어떤 거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사자성어로 지리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네, 지리 멸렬할 때 지리예요. 다른 지리를 제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지리를 마구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접수가 다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도. 하여튼 지리소의 지리는 지리 멸렬의 지리예요. 예. 그러니까 지리 멸렬의 지리라는 건 뭐냐면 못났다는 뜻입니다. 네, 지리소에. 그리고 소자는 무슨 뜻이냐면, 소는 원래는 성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나고 성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리소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대충 옮겨보면
아주 못나고 못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리소 이름 자체가 그냥 지리소. 근데 이자는 턱이란 뜻입니다. 턱이 어제 배꼽까지 닿는데요. 이게 뭘까요? 턱이 배꼽에 닿고 그 뒤에 나오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견고어정 회찰지천.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뒤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관제상 양비위협. 오관은 오장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위로 솟아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이 불쑥 솟아있고, 양비 두 넓적다리는 위협 옆구리에 가 있다. 네, 곱사등이를 이야기합니다. 곱사등이를 이야기해요. 지리소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도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많고요. 장자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의 모습, 그러니까 신체의 모습 자체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곱사등이를 이야기합니다. 춘추전국이란 난세에 곱사등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리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장자는 흥미롭게도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이거 죄자가 아니라 좌자로 써줘야 됩니다. 오타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좌침치해 조기호구. 좌침은 바느질한다는 거고요. 치해는 헌옷을 깁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조기호구. 호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호구지책이란 말 아시죠? 입에 풀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밥 벌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바느질을 해서도 그냥 대충 밥 벌어 먹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고협파정 조기식십인. 뒤에 식자를 사로도 읽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협파정은 뭐냐면 키라는 거 알고 계세요? 키요? 이렇게 까부리는 키요. 까부린다는 게 원래는 곡식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껍질을 이렇게 버리는 걸 까부린다라고 하죠. 이걸 원래 까부리는 걸 얘기하죠. 그 곡식을 까부려서도 조기식 10사람을 먹였대요. 저는 옛날 고문을 볼 때마다요, 그 21세기 사는 우리가 더 좋은 세계 살고 있는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그림 많이 보셨죠? 그 누구 그림인지 지금 갑자기 가는데, 그 이삭 줍는 여인. 예,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들 드세요? 예? 어떤 거요? 허리가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가난한 삶을 읽어내지 않나요? 근데 저는 좀 반대를 읽어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해. 오늘날은 아니 그래도 그때는 이삭을 주워서 먹어도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뭐 21세기에 그런 그림 가면 박스 줍는 노인을 그린다 하더라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삭 줍는 여인의 삶과 박스 줍는 노인의 삶이 누가 더 잘 살 것 같은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그 뭐 성서 같은 거 보면 룻기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추수하고 남은 곡식들 남아가지고 그래도 그거 갖고 가서 살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박스 주워서 뭐 그거 몇백 원 되지도 않고, 저희 동네 박스 주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저는 거꾸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가난한 삶이 지금의 가난한 삶의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롭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았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재밌어요. 그렇게 몸이 뭐랄까 어떤 식의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느질에서도 먹고 살기도 하고요. 키질해가지고 10살을 먹고 살았대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텍스트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 맹자 같은 텍스트를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아무리 농사 못하는 사람도 한 8사람 먹고 살려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즘에는 한 사람이 대충 노동해서 자기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물론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 여기 호구 했잖아, 호구. 옛날에는 그래도 입에 풀칠만 하고 밥만 먹고 사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밥 굶어 죽는 사람은 그래도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사회의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 걸 보면 사실은 고대 사회가 그렇게 못 사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뭐 아무리 못 사는 사람들 조선시대 때 뭐 화전민이라고 합시다. 뭐 그래 못 살아요. 그런데 저기 한양에 있는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저기 산구석에 있는 화전민보다 몇 배를 더 잘 살았을까요? 대충 250배 정도요? 근데 지금 저희 집이 용산 해방촌에 있거든요. 걸어서 한 30분 안 돼 가면 이건희네 집이 뭐 있다고 해요.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보다 몇 배를 잘 살까요, 그 사람? 예? 그런 거 생각을 하면, 그런 격차를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런 잠깐 표현들이 있을 때 보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몸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늘을 해서도 먹고 살고 키질해서 까부리고도 이렇게 먹고 사는 세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보면 사실은 장자가 오늘 던지는 주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회의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개인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과연 고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능동성과 주체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상징무사, 즉 지리, 양비이유어간, 상유대역, 즉 지리, 이유상질 불수공. 자, 이렇게 뭐 대충 먹고 사는데 위에서, 상은 위, 나라를 얘기합니다. 나라에서 징발한대요. 뭘 징발하냐면 무사를 징발합니다. 뭐 하려고 무사를 징발하나요? 네, 전쟁하려고. 그러면 지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리소를 얘기합니다. 양비는 뭐냐면 팔뚝을 걷어 올려 붙였다는 뜻이에요. 이 양비라는 뜻은 뭐냐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이 유어 기간, 사람들 사이를 노린대요.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니까. 나라에서 병사를 징집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많은 경우는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잃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날 지리소는 그날 당당하게 팔뚝을 걷어 올려붙이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오늘 무슨 일 없나 하고 사람들에게 괜히 얘기도 걸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왜? 난 안 끌려가니까. 그 다음 상유대역, 나라에서 대역은 뭐냐면 역은 역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노역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세금을 할 때 뭐 곡식을 갖고 가기도 하고 특산물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역을 한다고 했었죠.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우리도 군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쟁하는 거랑 좀 다르게 뭐 건물을 대규모로 짓는다던가 뭐 이렇게 방파제를 쌓는다던가 혹은 성을 쌓는다던가 뭐 이런 식의, 그것도 고대 사회 속에서는 상당히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만리장성 그 밑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의 목숨이 깔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대역도 사람의 목숨을 쉬이 빼앗아가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리는 이유상질, 본래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수공, 안 끌려가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상여병, 이 병자입니다. 별이 아닌데 여기 못하네 또. 상여병자속, 즉 수 삼종여 십속신. 나라에서 병자, 뭔가 몸에 병이 있는 자들에게 여자는 주다는 뜻이에요. 곡식을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수 삼종의 곡식,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곡식을 많이 받는데요, 이 지리소는. 그리고 십속신, 십속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묶음에 이 신, 땔감까지도 받는데요.
나라에 일이 있으면 군역을 담당하지도 않고, 나라에 일이 있어서 노역을 담당하지도 않으나,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리면 누구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존재, 지리소.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리 기형자 유조기 양기신. 저 지리는 여기서 못났다는 뜻으로 그 형용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 몸이 신체가 못난 사람도 오히려 조기 양기신, 충분히 그 자신을 보살피는데.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종기천년, 그리고 주어진 수명을 다 사는데. 그러면 질이 못나지 않은 사람들은 제 수명을 제대로 못 사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 군역에 끌려가서, 노역에 끌려가서 등등으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우황지리기 덕자호. 그런데 그 덕이 못난 사람은 또 어떡할 것인가? 어찌할 건가? 사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장석이라고 하는 목수가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 도중에 커다란 나무를 봐요. 근데 기억하시겠죠? 장자에서 커다랗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조금 커다란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보면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너무 높아갖고 한 산 정도 높이가 됐대요. 더군다나 가지로는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였고, 거기다가 아름은 한 100아름 정도 됐대요. 이 나무가요.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죠. 그런데 장석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목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이 커다란 나무를 구경하려고 막 시장통처럼 모여있는 중에 제자 한 명이 끼어서 구경을 하다가 실컷 보고 돌아와서 장석이라는 이 선생님께 물어요. 선생님, 아니 제가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도끼를 엄청 들고 선생님 쫓아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큰 나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거들떠도 안 보고 이게 지나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때 장석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저건 못 쓰는 나무다. 볼 필요도 없다. 못 쓰는 나무니까 저렇게 오래 살고 클 수가 있었지 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강소나무 얘기 말씀드렸었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실제로 금강소나무 밭이 있대요. 저기 뭐 팔봉국도 타고 가면 영덕인가 어디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뭐 한번 저는 가보진 않아서. 일단 이름이 금강소나무면 소나무 중에서도 좋은 소나무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도 그냥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요. 뭐 책을 읽은 건 아니고 그 소나무를 가지고는 궁궐 짓는 데도 쓰고 임금님 관 짜는 데도 쓰고 그랬대요. 이게 너무 좋은 소나무니까. 그리고 그런 좋은 소나무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잘 키우는 소나무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넘는 나무를 보기 힘들대요. 왜? 다 베어가니까, 쭉쭉 잘 자란 나무는. 그래서 거기 목상, 나무 상인이 하는 속담을 얘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못난 나무. 그쵸? 왜? 못난 나무가 왜 산을 지키겠어요? 삐뚤어졌으니까. 삐뚤어졌으니까 어떡하냐면 나무꾼이 야 이거 못 쓰겠다 안 베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다른 나무가 베어갈 때 그 나무가 홀로 산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커다랗게 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마구마구 베어가는 시대였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의 역설을 보여주는 게 이 지리소의 우화라고 할 수 있죠. 봐라, 지리소가 못났다고 해서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하고, 지리소가 못나고 했다고 살림을 걱정하고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걱정하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도 역설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장자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 번듯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노역에 끌려가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실은 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장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인데, 이 목수의 비유는 정확하게 제목감이 되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자질이 보이는 사람들, 훌륭한 재주가 갖고 있는 사람들, 재능이 남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자가 살았던 난세 시대 속에서는 다 어떻게 하냐면 목수들이 적당히 잘하면 배워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재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장자는 이 후반부에 어떤 식의 말을 내놓냐면 스스로 못난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한 시대의 모습 가운데 한 시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리에 맞게 제 궤도를 찾아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 시대의 조건 자체로 폭력성을 담지하고 있는 시대라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물론 그것은 크게 보아서 장자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폭력적이거나 잘못된 거라고 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걸 똑같이 쫓아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는 거냐면 그런 시대의 폭력성을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 개인들의 삶을, 개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역량들을 다 발휘하거나 쓰거나 이용하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우리의 삶을 소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어지는 삶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리소의 삶의 모습은 역설적이어도 어떤 기묘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이지만 사실은 지리소는 적당히 잘 살고 있고, 한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저는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한 사회가 사실은 발전하거나 뭐라고 해요? 역량 이상으로 돌아갈 때는 사실은 사람들을 갈아 넣는 경우가 많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이 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요즘에 느끼는 좀 다른, 요거랑은 다르지만 배신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야 라고 하는 말이 되게 배신감으로 요즘 이렇게 가슴속에 푹 박히고요. 왜냐하면 사계절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었어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무슨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한 50도까지 차고 나니 난방비에다가 냉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 슬픈, 옷도 너무 많아야 되고, 한편 가끔 가다가는 여름, 강한 여름, 들여름, 약한 겨울, 강한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나라도 작고 자원이 없으니 사람이, 인재가 중요하다고. 근데 그거는 거꾸로 뭘 보여주냐면, 실제로 한 사회나 뭐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조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풍요로운 토지와 풍요로운 자연 조건 안에 있는 나라라면 훨씬 더 낫겠지만, 그것이 없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건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람들을 정말 갈아 넣었던 거구나. 누구는 땅에서, 돌에서, 석유에서, 곡식에서 나라의 부가 나왔다면, 이 나라는 사람들의 삶을 저렇게 으깨고 갈아 넣어서 이렇게 부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지리소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그러나 장자는 이제 전도된 관점을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정말 못났다고 하는 삶이, 한 사회 속에서 지탄받는 못났다고 하는 삶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거였어?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글쎄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제 여기는 연령대도 좀 다르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 만나면 겪게 되는 좀 기묘한, 뭐라고 하죠? 낯설음이 있어요. 어떤 낯설음이 있냐면, 저는 일종의 지리소 같은 삶의 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역량이 안 되면 남에게 기댈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역량이 안 돼서 자기가 못난 부분이 있으면 누구에게 받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철칙이 있습니다. 누구랑 밥을 먹으면 밥값은 누가 냈냐면 낼 수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철칙이에요.
저는 n분의 1이야말로 대단히 불공평하며 이거는 부당하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정규직이 더 많이 내야죠. 밥을 먹었을 때. 아닌가요? 누군가는 학생이고 누군가는 비정규직이고 누군가는 빚더미가 뭐 학자금 갚아야 된다면 누군가는 오늘 주식이 어땠어라는 사람이 그러면 누가 던져야 되는지는 명확해지는 상황인데 재밌게도 저는 20대 친구들이랑 만나보면 그렇게 밥 먹을 때 n분의 1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일종의 한 사회 속에서 자기 위치 책임을 어떻게 하냐면 경제적인 n분의 1로서 자기 위치를 자꾸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한 사회 속에서 한 존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명사적 가치, 이래야만 한다는 가치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누구는 정말 미끄러지듯이 누구에게 붙어 살아가는 삶도 있고 누구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빈틈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n분의 1을 내려고 자꾸 하고 n분의 1 안 내면 빚졌다고 생각을 할까? 사실 지리소가 그랬을까요? 내가 이 사회 속에 빚을 졌어. 사람들이 나는 군역을 가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군역을 가네?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정규직 친구가 밥 사준다고 하면 맛있게 먹어야죠. 탈죽을 걷어붙이고 뭘 먹을까? 무조건 고기 뭐 이렇게 나가야죠. 네가 나를 밥을 사주니 나는 되게 가슴이 그래 내가 너를 사줘야 되는데 못하는구나. 우리 그냥 뭐 롯데리아나 갈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어떤 부채감과 어떤 동일감을 자꾸 접근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장자식의 삶을 보면 어떤 식의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요건들이 정말 그것이 적합한 것인가를 질문하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해보거든요. 20대 친구들이 요즘엔 조금 이제 뉴스에서 좀 사라졌었는데 얼마 전까지 꽈잠바가 그렇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꽈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떳떳함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대 가서 꽈잠바 사서 입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어요. 나는 하버드 지우개도 많이 갖고 다녔고 UCLA 티도 많이 입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되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 근데 내가 그 학교 다니지 않는데 그거 입는 건 거짓된 거 아니냐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이 더 놀라웠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때로는 허세를 떠는 것도 삶의 방편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내 자신을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항상 난 이것밖에 안 돼요라고 하는 걸 겉으로 보이면서 살 필요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어떤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생각한다고요. 주면 빨리 가서 받아야죠. 주면 당당하게 받아야죠. 왜 안 주냐고 요구할 줄 알아야죠. 왜 주는 거를 부끄러워하면서 받아야 되고 왜 주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 누구에게 패기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여긴 조금 더 나아간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라고 하죠? 위조지폐라고 하나? 그런 걸 발행할 줄 알아야 된다고. 원래 화폐는 뭐냐면 화폐는 상상이거든요. 화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나 그 가치체계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가 있으면 그 가치체계가 나를 또 다른 식으로 위치지어 버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도강부하고 옛날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이 학교 입내라고 하면서 진짜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학교 등록도 안 돼 있지만 그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졸업증은 없더라 이런 사람들. 근데 한 사회가 제가 보기엔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는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두에게 진실되게 다 강요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리소의 지금 마음은 어땠을까? 이 정신 상태는 어땠을까? 장자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리고 그 나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렇잖아요.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떤 식의 태도를 갖고 살아갔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을까? 혹은 빚진 감정이 있었을까? 저는 역설적으로 장자식이 어떤 삶의 태도가 오늘날 더 필요해지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망하는 게 일종의 어떤 화폐는 아니지만 정말 화폐 같은 거죠. 학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뭐 사회적 지위든 어떤 것이든, 근데 그것을 거짓부렁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설사 뭐 제가 대학생인데 제가 뭐 지방 뭐 학교를 다녔는데 서울대학교 과잠바를 입고 다닌다고 제가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겠어요. 사회적인 어떤 공공 경제가 무너지나요? 사회가 도덕이 땅에 떨어지나요? 아니면 누구 거를 빼앗아 가지고 제가 누구를 굶주리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태도를 못 가질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지리소는 지금 이 곡식을 받아오는 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장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소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유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요. 봐라, 지리소 되게 웃기지 않아? 팔뚝 걷어붙이고 달려가는 모습 저게. 저희 집에 냉장고에 아직도 김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집에 김치를 3박스를 줬어요. 어디 동사무소에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왔습니다. 새 식구라고 3박스를 줬어요. 이걸 누구랑 나눠 먹어야 되나 했는데 나눠주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에 10kg씩 30kg를 받아와가지고. 그런 거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나라에서 뭐가 준다고 한다면 그런 거 기꺼이 받고 즐거이 받고 또 더 주는 거 남는 거 없냐고도 물어보고요.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못났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못났다라고 하는 것은 역량의 문제라든가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속의 지배적 가치와 떨어져 나왔던 어떤 거리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앞에서 안 읽었지만 장석의 비유가 있다면 나무에 비유해서 남백자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게 바로 앞에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나무는 되게 신기한 나무예요. 어떤 나무냐면 위에는 이 몸통은 마구 구부러져 가지고 톱을 댈 수가 없고 아래는 옹이도 지고 갈라져 갖고 뭐에 쓸 수도 없고 더군다나 잎은 핥으면 입을 문드러지게 만들고 냄새를 맡으면 사람을 취해버린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장자가 지금 커다란 나무나 못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시대 속의 가치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되게 적극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불온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리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군역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끌려가는 것에 대한, 물론 그런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저 지리소 나쁜 놈을 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가 끌려가는 군역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든 혹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되묻게 만드는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있는 공자와 초나라의 그 접여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자 접초 초광접여 유기문왈. 공자가 초나라로 갔을 때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가 그 문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아래가 이 접여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봉해 봉해 하여 덕지쇠야. 봉황새야 봉황새야, 덕이 쇠한 것을 어떻게 하려느냐. 여기서 봉황새는 아마도 공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공자야 공자야, 덕이 쇠한 것을 어떻게 하려느냐. 이때 덕은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공자 자신이 갖고 있는 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한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쇠락해 가는 것을 너는 어찌하려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내세 불가대 왕세 불가취야.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이래. 내세는 앞으로 날이죠. 앞으로 올 날은 기대할 것이 없고 지나간 날은 쫓아갈 것이 없구나. 저는 이 표현 상당히 좋아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미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의 희망이나 이상이 그려지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던 시간인 것이고 어떻게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인데, 장자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 내세, 우리가 올 미래를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의 미래상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세, 지나간 날들을 쫓아갈 것이 있느냐라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남냐면 정확하게 현재가 남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 말 속에 나오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유도 성인 성언 천하무도 성인생언 방금지시 근면형언. 천하의 유도, 도가 있으면, 천하가 제대로 다스려진다면 성인 성언, 성인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겠지만 천하무도, 천하가 어지럽다면 성인생언, 성인은 그저 살아갈 뿐이다. 방금지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피할 뿐이다. 형벌을, 겨우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복경호우 막지지제 화중호지 막지지피. 복이 깃털보다 가볍지만 그것을 가질 줄을 모르고 재앙이 땅보다 무겁지만 그것을 피할 줄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호 이민이덕 태호 획지이추. 그만두어라 그만두어. 이때 이자는 그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이민이덕, 사람들에게 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태호 위험하구나. 획지이추, 땅에 금을 긋고 다름질하는 것이. 땅에 금을 긋고 다름질한다는 것은 아마도 자기가 설정해 놓은 가치나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혼자 애쓰는 모습을 비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죠. 미양 무상오행 오행각곡 무상오족. 가시나무야 내 가는 길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오행각곡, 내가 구불구불 걸어가니 무상오족, 내 발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다르게 말하면 지금 초나라 미치광이 저벼가 생각하는 세상은 가시나무 길과 같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자 입장은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맹자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건 그거죠. 군자 대로행이라. 군자는 큰 길로 다닌다. 군자는 곧바로 간다. 나는 내 길을 그냥 꿋꿋이 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리석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가는 길이 곧게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요. 가시나무 길이라고. 시골에서 혹시 가시나무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산에서요? 없으신가요? 되게 억세요, 가시나무요. 가시나무는 생각보다 엄청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엄청 아파요. 나무 그 산길 이렇게 하다가 가시나무 같은 거 만나면 바로 돌아가야지, 거길 뛰쳐 들어간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니 이렇게 간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길인 거죠. 장자는 굽이굽이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는 이미 이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이 길을 삶에 비유한다면 장애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식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또 하나는 굽이굽이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는
내세 불가대 왕세 불가취하라고 하는 맨 앞에 정도에 있었던 표현처럼 현재적 상황에만 주목해야만 하는, 즉 과거에 있었던 가치가 무너지고 또한 미래의 변화상을 기대하기 힘든 현재의 어떤 커다란 문제 속에 있는 경우 가운데는 이렇게 구불구불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 문집을 읽다가 비슷한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신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루신의 문집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판했어요. 루신한테, 너는 글이 왜 이렇게 곧지 못하고 꾸불꾸불하냐고. 그러니까 루신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놓인 돌이 있어서 그렇다고. 커다란 돌이 놓여 있으면 풀이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구부러지게 자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루신한 사람이 살아갔던 한 100여 년 전 중국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한 사람이 고든 말을 가지고 곧바로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어지러운 시대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장자가 살아간 시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비구비 꼬불꼬불 더듬더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를 보면 논어 미자편에 상당하게 유사한 문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초광첩여 가이과 공자왈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가 노래를 부르며 공자를 곁을 지나갔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봉해 하덕지쇠 봉황새야 덕이 쇠한 것을 어떡하리. 왕자 불가간 내자 유가추. 지나간 것은 따질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들은 그래도 쫓아갈 만하지. 금지 종정자 태이. 그만둬라. 지금 나란 일을 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공자하 욕여지연. 공자가 내려서, 아마 공자가 이때 수레를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자가 수레에 내려서 그와 말하고 싶었으나 추이 피진 부득여지연. 그가 다른 박질에서 피해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상당히 유사하죠? 이 부분은 논어 미자편에 실려 있는 거고요. 앞에는 장자 인간세 편에 실려 있는 겁니다. 저는 글쎄요, 뭐 철저하게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논어 미자편이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를 장자에서 일종의 고쳐쓰기라고 해야 될까요? 패러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왕자 불가간 내자 유가추라고 해서 논어에서는 내자,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할 만하거나 혹은 그래도 지나간 걸 보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희망을 그리고 있다면, 장자에서는 내세에 뭐라고 했었죠? 지나간 것은 따질 불가대, 기대할 수도 없고, 왕자 불가춘, 지나간 것은 또한 쫓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훨씬 더 현실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나라 접여의 어떤 시대 인식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이런 차이는 물론 논어의 편집자나 기록자가 갖고 있던 태도와 장자의 기록자나 편집자가 갖고 있는 태도 차이도 볼 수 있지만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논어가 쓰여질 시대는 내세, 미래를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고, 장자가 쓰여졌던 시대는, 혹은 장자가 살아가던 시대는 현실의 문제가 아주 참혹하게 닥쳐왔던 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방금지시 근면형언. 지금 우리는 겨우 형벌을 면할 만한 상황을 살고 있는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자라는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냉소적인 태도, 염세적 태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데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질문들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글쎄요,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결국 간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장자의 그런 식의 태도들,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야, 왜 가는 길을 상처 입히지 말아라고 했던 장자의 노래가 훨씬 더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태도 가운데 어떤 태도가 훨씬 더 관심 있게 보이냐에 따라서 장자라는 책이 어떻게 읽히냐가 좀 달라지지 않나 할 수 있어요. 8페이지 밑에 이 인간세를 마무리하는 일종의 격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산목자구야, 고화자전야, 개가시고벌지, 칠가용고할지, 인계지, 유용지용, 이막지, 무용지용야. 산의 나무는 스스로를 해치는구나. 기름 등불은 스스로를 태우는구나. 개수나무는 먹을만 함으로 잘려지고, 온나무는, 칠은 온나무 얘기합니다. 온나무는 쓸모 있다고 해서 베어지는구나. 사람들은 모두 유용지용, 쓸모 있음의 쓸모는 잘 알고 있는데 이막지 무용지용이야. 그런데 쓸모 없음의 쓸모는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인간세가 끝납니다. 쓸모 없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쓸모 없음도 쓸모가 있대요. 그것은 무엇일까?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힌트는 아까 얘기했던 장석 나무 이야기에 나오긴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실지는 못했는데요. 장석이 제나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꿈속에 이 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장석을 막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나의 그 쓸모없음이 나에게는 큰 쓸모가 되었다라고. 어떤 쓸모가 되었냐면 결국은 사람들은, 특히 장석과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고 손가락질했겠지만 그 쓸모없음이 결국 자신의 어떤 쓸모가 된 거냐면 내 목숨을 지키는, 나를 이토록 크게 만들어주는 쓸모가 된 거죠. 힌트를 보면 그 지리소의 이야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리소의 어떤 못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애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이 지리소에게는 무엇이 됐냐면 쓸모있게 되어버린 순간이 있는 거죠. 나라에 난이 생겼을 때, 나라에서 곡식을 주었을 때. 장석이 저는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수가 왜 제나라로 갔을까?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제나라로 갈 때 여기 만났던 자리가 이름이 뭐냐면 고권이에요. 나중에 그 원문 찾아보시면 구부러졌다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석이라는 목수가 제나라로 갈 때 구부러진 동네에서 구부러지면서 커다란 나무를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우화로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죠. 더 해석하면 저는 장석이 제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이 제국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많았던 유색객들을 대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리를 얻으러 제나라에 갔다가 이 사람이 얻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꿈속에서 장석은 물론 이 커다란 나무의 꾸짖음을 들었지만 한편으로서는 잘 알았다면 안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나라에서 관직을 얻지 못한 것이 나에게 커다란 쓸모가 되는 날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식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편 이 목수라고 하는 존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베어가고 요즘 말하면 헤드헌터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의 가치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맞는 사람들이 이러한 장자의 우화 속에 등장했다는 건 장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의 이런 어떤 인간세를 보면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마귀의 비유나 호랑이의 비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세계를 정말 우리는 객관적으로 혹은
냉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묻게 만드는 우화가 하나 있고요. 그렇잖아요. 사마귀가 파리한테 팔뚝을 내세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수레바퀴에 팔뚝을 내세우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그런 어떠한 냉철한 시각도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혹은 시대적 가치가 쓸모없다라고 손가락질한 것 속에 또 다른 식의 삶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용지용이 있다고요. 쓸모없다라고 하지만 쓸모 있는 게 있다라고 한 이야기는 아주 많은 생각할 거를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냥 근데 좀 주의할 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모두가 각자의 쓸모가 있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너무 번박하게 해석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평등하게 누구는 누구에게나 그런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통념을 뒤집어야만 나오는 그러한 무엇이 뭘까? 지리소의 삶을 주목했던 장자의 태도 그리고 지리소의 어떤 그런 어떤 당당함 이걸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진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우리가 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한번 곱씹어 보세요. 예. 옛날에 뭐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니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화폐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예. 때로는 위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니까요. 정말로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조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특히 이처럼 우리 내면까지 각자의 삶까지 아주 살은 물론 정말 그 심리 아주 밑바닥까지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깊숙이 침투하는 사회 속에서 뭐라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저는 가치를 역전하는 어떤 식의 태도들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달에는 뭐 수련회를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달에는 한 달은 미루고 9월 달에 뵙겠는데요. 9월 달에는 이제 인간세 이후에 맞겠죠? 덕충부 부분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9월 초에 다시 한번 중국을 갔다 옵니다. 돈 좀 벌어보려고요. 근데 뭐 이렇게 잘 안 모집이 돼서 걱정이긴 한데 연구실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지난번에 4월에 갔던 루트를 다시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중국 갔다 왔던 얘기를 또 똑같은데 또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이랑 전쟁을 하고 미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어서 그 전쟁터가 어떤지 한번 시찰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잘 지내시고요. 여름 잘 지내고 가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